우리는 지금까지 주폭 박정희, 친일 다카키 마사오, 좌익 박정희, GTA 박정희, 난봉 박정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도 모두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유지해왔기에 박정희는 아직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상일까요? 특별기획 박정희 소백과 사전 그 마지막 회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29년에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저씨는 아니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 아저씨면 그 벤자민 버튼이라고 해도 아저씨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네, 경남 창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아마 신생아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댁에서 한 20시간씩 주무시다가 나중에 커가면서 집안이 잘 살았어요. 예, 다들 겪는 일이죠. 예, 집안이 매우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친일 행적으로 부역으로 한동 긁어 모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친일을 하면 열심히 친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친일을 막 강요하진 않아요. 네. 아이들을 더 착하고 모자람 없는 나쁜 티 없는 똑똑한 아이들로 가르치려고 돈을 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29년에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던 이분은 나중에 커서 어릴 때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매우 많았다고 하는데 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고대 정외과에 갔는데 별로 전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같은 이 고대 국문과에는 당시에 조지훈 선생이 교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조지훈 씨를 만나가지고 뭐 은사로 모시게 됐나 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학 쪽을 파기 시작했나 봐요. 음악을 못했더니. 네. 저는 문학을 못했더니 음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도 배우고 어떤 이분이 가장 유능했던 분야는 문학평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상의 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이상 전집을 최초로 펴내셨습니다. 네. 근데 해방이 된 다음에 웬일인지 이분은 혼자서 데이터 수집 덕후가 되셔가지고 반민특위 이후 이 모아진 친일 행적들을 자기 손으로 다시 이 콜렉션을 모아가지고 책을 써내는 데에 혼자 몰두를 했던 거예요. 인간 MySQL 이런. 그렇죠. 네. 인간 NAS. 예. 인간 나스. 이해하시죠? 예. 힙합 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스가 아닙니다. 이분이 랩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토렌트. 그러니까요. 인간 친일 행적 토렌트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내놓았던 책이 바로 1966년 친일 문학론이었습니다. 친일 문학론이요. 예.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세상은 짜증이 났습니다. 예. 모든 한국인이란 잘 나가는 한국인들은 다들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살펴봤죠. 그 사이에 쭉 이야기했죠. 네. 이 책은 한국에서 천부도 되도록 못 팔리고 네. 괄시를 당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무라 마스오라는 와스다 대학교 교수가 1976년에 일본어로 최초로 번역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있는 일본 사학자들이 2차 대전 시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로 또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데이터가 분명하게 쌓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후대 학자들은요, 지식 소매상의 일만 해도 됩니다. 이 도매 물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셨던, 그리고 이분은 또한 부역자들의 친일 행적을 찾으면서 자신의 스승,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적도 하나 빠짐없이 소상하게 자신의 저서에 담아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쉽지 않죠. 냉혈한이죠. 네. 스톤 콜드.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과 내 주변에 대한 객관화가 되는. 네. 콜드 블러디드. 그러니까 그 객관화라는 게 콜드 블러디드 같지만, 어찌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 있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극대화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국지적으로 보면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었지만, 일부 말아먹은 놈이었지만,
왜냐면 친일부역한 아버지의 뭐 직업을 잇는다거나 뭐 네. 기업 하나쯤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냈으면 지금은 뭐 어느 5대 그룹 10대 그룹 어딘가 총수로 지내셔가지고 뭐 아들한테 딸한테 빵집 넘기고 이런 거 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책을 쓰시다가 보니까 몇십 년 지나면 돈 다 개털되죠. 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쓰시기 위해서 1980년에는 천안으로 내려가서 밤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오. 어려운 일이죠. 다른 농사도 힘든데 밤 까긴 족같잖아요. 그게 원래 네. 까라면 까라는 말이 원래 조수, 밤과 관련된 거예요. 예, 조수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라는 그 얘기의 줄임말이 까라면 까라죠. 아, 그래요? 예, 예. 개드립 치고 싶네? 원래 쥐뿔도 모른다가 쥐젖도 못 알아본다라는 말에서 바뀐 거 알고 있어요? 젠장이 원래 예. 제기랄 난장마질의 준말인 거 아세요? 제가 졌습니다. 사자성어로 내가 졌소. 예. I'm a milk cow. 예. 저희가 개드립으로 중간에 업적을 끊어먹은 이분이 바로 임종국 선생이라는 분이십니다. 예. 임종국 선생님이요. 네. 그리고 이 임종국 선생은 1988년에 한 일간지의 실론으로 가미가제 특공대. 네. 네. 가미가제가 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난 죽었구나 하는 애들이 이왕 죽는 걸 보람차게 죽어볼까 하고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죽는 게 확정된 아이들이 네. 이제 그 죽기 전에 정신 잃기 전에 하는 짓이었고 네. 본격적으로 가미가제가 출범한 건 이제 미드웨이 해전 끝나고 과날카날 전투가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일본이 지는 게 확실시 됐던 무렵이에요. 가미가제 특공대 마스이 오장의 전사를 예찬했던 한 시인의 행적을 임종국 선생이 비판하고 나섰었습니다. 한국일보 1988년 1월 30일의 실론이었습니다. 이때 존내 까인 인물은 바로 미당 서정주 선생이었습니다. 그 시인이 서정주예요? 네. 1944년 매일신보 12월 9일에 게재됐던 마스이 오장 소원가 되시겠습니다. 마스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경기도 개성 사람. 중략.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스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 강산이여. 한결 더 짙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우리말로 썼어요? 네. 매일신보거든요. 근데 이 임종국 선생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서정주 시인의 그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친일 인사들이 그러했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불의와 결탁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를 더 다룹니다. 서정주는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56세 생일을 맞이해서 찬양하는 축시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제목이 처음으로랍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전두환 탄신 56회 축시.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요. 무슨 소리야? 신이야? 그거 있죠. 운하의 신? 한강 준설해가지고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요. 중략. 새 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나니? 예. 중략. 이 나라가 통일하여 홍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쉼 없이 진취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이요. 이 결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 오시나이다. 아멘. 에이멘. 네. 아멘. 진짜예요. 네스티하네요. 그리고 나서 미당은 죽기 전에 자기의 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콘? 그러니까 자기 잘못, 프로즈 앤 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옥수수 말고. 예. 콘 말고. 예. 죽기 전에야 반성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죠. 평생 찔려 했거나. 네. 아니면 누가 존내 까서 그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나. 뭐 찍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임종우 선생 같은 분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네. 마치 냉장고 위에 할머니가 꽁쳐놓은 150원 훔쳐가서 과자 사 먹은 일쯤으로 나이 7, 80 먹어서는 자기 젊었을 때 부역행위를 기억했을 만한 사람들이 존내 많았겠죠. 김정은 교수께서 따온 얘기입니다만은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힘을 가지면 그 전에 과를 묻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어느 사회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올 시즌부터 뉴저지 네츠가 윗동네에 있는 뉴욕으로 홈을 옮겼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됐습니다. 그 무슨 스포츠예요? 농구팀이에요. 아, 예. 예. 아무거나 지어서 말할 걸. 프로 족구 리그, NJL 이런 게 있다 그럴 걸. 아, 근데 연고이전은 진짜 안 좋은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예, 반응이 매우 좋았고요. 홈구장도 원래 있던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이 개축을 했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꾸민 인물이 바로 세계 역사상 힙합 장사로 돈 제일 많이 남긴 가수 겸 사업가 제이지 션 카터라는 인물입니다. 힙합 쪽에서 이런저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떼돈을 번 인물들 치고 네. 소시적인 마약 안 판 놈이 없어요. 예. 지금은 작고 하신 노토리어스 B.I.G. 선생도 자신의 회고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임산부에게까지 마약을 팔았다. 어차피 그 여자는 나한테 안 샀어도 누군가한테가 샀을 거다. 이런 자신의 부역이 아니고 뭐야. 맨날 부역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상을 아무 꺼리낌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단죄를 받지 않은 처벌을 법에 의해서 받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창업 사례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렇죠. 보통 보면 이 뉴욕 씬에서 LA도 비슷합니다만은 특히나 뉴욕 씬에서 힙합으로 이른 나이에 이름을 얻었던 인물들 중에서는 처음에 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연예계에서 좀 피규어가 돼야 돼요. 조금 사람들하고 친한 인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유색인종들이 미국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은 마약. 그러나 성공을 하다 보니 이 브루클린 네츠 농구팀의 구단주가 되다 보니 누구도 그 죄상을 다시 물으려 하진 않는다. 한낱 농구팀 구단주가 이럴진데 그러나 죄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양심과 이 단죄 사이의 가교는 결국 엄격한 대중이 내려줘야 됩니다. 엄격한 국민이 내려줘야 돼요. 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제 23주기쯤 됐습니다. 이분이 가신 지가. 네. 그리고 이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일 청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두 분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주간 큰 도움을 받았지요. 쉬는 시간까지 하면 7주구나. 예. 이제 박정희 소백과 사전의 마지막 회. 박정희, 우상화된 박정희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개새끼로 지내다가 잘 나가서 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추앙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일정 정도 마치 누에나방을 이제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짝짓기를 해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네. 적자생존에 따라서 이 암컷을 찾으려고 빨빨거리고 이런 적극적인 애들이 다 없어졌죠. 오늘날의 누에나방들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하죠. 매우 느린 속도로 수컷이 암컷을 향해서 슬슬슬슬슬 가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지가 가게 그냥 두면 가다 죽고 사람이 옮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공적으로 해줘야 그게 걔네가 재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이 절대왕정에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에 너무나 오랜 세월 길들여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도 사람들의 DNA 속에는 내 머리 위에 어디 높은데 왕이 있어야 되고 내 발밑 어디에 노예가 있어야 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분제가 사라진 게 한 5000년 역사라고 보죠. 네. 그중에 신분제가 없었던 게 한 100년? 그죠. 네. 최근에 다시 생겼죠. 예, 그렇죠. 예. 예. 진짜요, 여러분. 지금 자사고 학생들하고 외고 학생들, 여러분 지금, 일반 잉여 고딩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네. 예. 이미 갈 곳과 어딜 직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아침 프로였나? 네. 3일이었나? 어떤 프로였는데, 미스 코리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미스 코리아들 예전과 달리 약간 아웃 오브 안중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스 코리아들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진솔한 인터뷰를 했죠. 대기실 같은 데서. 네. 미스 코리아 왜 나오셨냐고. 네. 그랬더니 신분 상승 이러더라고요. 이야, 알고 있어요. 본인이 수드라라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네. 그분들은 네. 어떤 자신들의 무기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분제가 아직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엄행부가 바라는 인간상이죠. 예. 억울하면 성공해라.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신분제가 있다가 네. 100년 동안 신분제가 잠깐 없어졌다고 그 어떤 관성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도 일단 왕이 되고 나서 왕도 아니야. 무슨 행정부의 수반이 됐는데 왕 노릇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밑에 가서 알아서 줄을 섭니다. 심지어는 대다수가요. 옳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아주 소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를 받거나 쌩까임을 당할 거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머저리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잠시 후에 모셔놓고 우리 임종국 선생의 지식 웨어하우스에서 꺼내온 것들도 많이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 박정희 소백과 사전 마지막 회 우상화된 박정희 高木正夫攻略家事典最終回偶像化された高木正夫 우리가 본회 2회에서 인트로덕션 방송을 했고 네. 원래는 그 한 회만 하려다가 당초에 제가 무엇에 꽂혔던지 이 바쁜 분들을 이 정도로 많이 부르면 진짜 민폐입니다.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기사와 글들을 계속 쏟아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안 그래. 우린 집에 있잖아요. UMC 같은 경우는 패기 있게 이걸 따로 떼서 별도 콘텐츠로 만들기로 한 뒤에 네. 한 주 편집을 해보고는 후회하더군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또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나온 것도 없는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오늘 감기까지 얻어오신 앞에 설명했던 임종국 선생 평전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진실의 길의 정운현 편집국장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갑자기 다카키 마사오라는 단어가 엄청난 트렌디 검색어가 됐죠. 이정희가 대선 토론에서 얘기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먼저 했죠. 맞아요. 예. 아, 그렇구나. 잠깐 했죠? 했지. 친일 문제. 당연히. 됐죠. 여러 번 했죠. 가장 엄밀하게 한 것 같은데. 이정희가 우리가? 우리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했나? 그 토론에서 혈서 얘기를 했는데 예. 혈서에 대해서 어느 보수 신문이 쓴 거 보니까 시기에 좀 이견이 있더라. 뭐 그랬대요. 사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 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 기억에 1939년도 입학 모집 요강에는 일본계가 아니라 만주인들만 뽑기로 돼 있었다. 근데 박정희는 일본계 조선인으로 입학했는데 이게 조금 의문스럽다. 뭐 그런 걸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죠. 김정은 교수님 소개해드리면 안 되고요. 그래요. 먼저 김선배 소개 좀 하세요. 네. 열린우리당이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한 이후에 보여주었던 이 상징적인 발의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길기를 길어요. 해방 이후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안했던 당시 국회의원, 지금은 그냥 당원, 김재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예. 그래, 아까 마무리합시다. 네. 말 나온 김에. 박정희 혈서 그거가 아마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혈서. 이거 어떻게 외우세요? 맞죠? 네. 그런데 박정희는 그해 가을에 제자들한테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러고 며칠간 학교를 비웠어요. 그 여제자의 정언을 제가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1940년 4월 1일 날 입교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험번호 15번, 성적 15등, 이할림은 20등.
근데 박정희가 1939년 3월 31일자에 그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39년 가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 기사에도 나옵니다. 편지가 두 번째다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박정희는 1938년에도 역시 편지를 보냈고 네. 그때도 시험 치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왜? 입학시험 1년에 한 번이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38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게 혈서였는지 아닌지는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혈서였던 걸로 보여요. 네. 두 번째 거는 분명히 혈서라고 피로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신문에 나왔죠. 신문에 피로선이라고. 혈서가 두 번 다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네. 저는 두 번으로 추정하고 그 편지에 두 번째 편지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38년에도 편지를 보냈고 38년에도 시험을 치려고 시도를 했다. 그리고 39년에는 이제 시험을 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쳤겠죠. 네. 입학 자격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신청해도 수험 번호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39년 3월 31일자에 실린 혈서 기사로 미뤄보면은 거기에 통해가지고 먹혀가지고 그해 가을 시험 때는 수험 자격이 주어졌고 성적이 되어서 합격했고 그 이듬해 입학을 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물론 그 시험을 칠 때까지의 박정희의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창씨 개명은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6개월간 딱 실시됐어요. 네. 법적으로. 왜? 그러면 왜 하필 1940년 2월 11일이냐? 그게 일본의 기원 26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말하면 단군 2600년 이런 식으로. 네.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그 경축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하면서 두 가지 내 그것이 속성이 뭐냐면 하나는 1940년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지원병을 거쳐 그다음에 강제 징병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일본군 내에 뭐 야마모토 이마무라 뭐 이런 일본 이름. 일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김아무개 네. 뭐 이등병, 박아무개 상등병, 뭐 정아무개 일병 이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 군대가 단일화 조직이 아닌 걸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매적으로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네. 바로 그래서 일제는 너희 조선민족에게 우리가 내선 일체를 강요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1910년 그 한일병단 때 일왕도 마치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아주 평등한 민족인 것처럼 표방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도 대일본 제국의 신민, 신하 백성, 네. 신민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다. 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우리의 대축일인 이 기원 2600년 되는 1940년 소화 25년입니다. 2월 11일 날. 그래서 그날 실시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잡은 것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39년, 38년 당시에 그때는 뭐 박정희뿐만 아니라 누구도 창시하지 않고 그때는 박정희였고 혈서 얘기가 나왔는데 박정희는 그 편지 내용으로 기사 내용으로 미뤄본다면은 39년 3월 31일자에 이미 두 번째라는 걸 봐서는 38년도 입학시험에도 최소한 응시하려고 노력했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혈서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은 분위기나 정황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때도 혈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게 쫑파티죠. 네. 박정희 특집 이 시리즈 마무리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앵콜 출연인데 네. 과연 앵콜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라 그래서 왔긴 왔지만 얼마나 그동안에 5번의 앵콜을 한 거죠. 예. 방송이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취했는지. 네. 그런 통계가 좀 있나요? 네. 알려보세요.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최소 연인원 회당 50만 명입니다. 해당 회당 50만이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자면서 들었을 리 없습니다. 이건 라디오에 틀면 나오는 방송이 아니니까요. 자발적인 다운로드를 기본 전제로 요구하는 방송이니까요. 그 집계는 자동적으로 잡히는 거죠. 네. 한 사람이 10번 들은 거는 10번으로 잡히니까 한 번으로 잡히니까. 아, 한 사람이 10번 들은 건 이미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으로 잡힙니다. 아, 예. 상당한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네요. 네, 그럼 그러면은- 뭐 우리 보수 신문들 발행부수 거기에 우리 쫄릴 거 없네요, 진짜. 쉽게는 종편 지금까지 본 사람들의 연인원을 합쳐도 그 정도가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방송 한 편 넘어간 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박정희 특집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정치 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네. 박정희의 우상화와 권위주의화랄까 권력 강화의 과정과 그 의미를 좀 짚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희 우상화는 다른 사람들이 시켜준 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우상화이지만 네. 본인이 자기 권력을 강화할 의지가 강했고 네. 뭐 스스로 한 부분도 많죠. 네.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데
저는 첫째로 박정희의 그 우상, 권위, 신화 뭐 이런 것, 뭐 흔히 정치학에서는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재자들한테 붙이거나 네. 신생국 독립국가들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 국부의 명칭을 쓰는 사람들 네.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카리스마적 권위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통령이 된 분. 이승만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 네. 독립은 대개 뭐 오랫동안 이민족 시민통치, 시민지배를 받다가 그 치하에서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해방된 뒤에 돌아온 정치인들이 이제 카리스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아니 군사 쿠데타, 이건 총칼의 카리스마인데요. 그건 무서움의 카리스마죠. 공포 정치의 카리스마입니다. 박정희는 말하자면 두 번째 유형 공포 정치의 카리스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주화 투쟁 역정을 겪어서 형성된 카리스마도 있어요. 아, 네. 삼김 정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김이었지만. 네. 네. 그런 건데 그런 카리스마적 권위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지하고 표를 주기 전에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치 과정 속에 일정한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예. 민주적인 선택 과정이 있기 전에 독립투쟁 과정이나 총칼의 무서움의 권위나 민주화 투쟁,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보통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서 얻어지는 게 카리스마적 권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권위 처음에 목숨을 걸고 군사 쿠데타, 자기들 용어로는 군사 혁명을 했다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초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죠. 정치적 정통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초기에 국민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관망했을 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른바 민정이양. 네. 1963년 10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어요. 네. 네. 그 선거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후에 박정희 정권, 군의 정권은 없는 겁니다. 탄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제 출마자가 박정희 공화당 후보죠. 윤보선 이제 뭐 민간 야당 후보이죠. 오재영, 변형태, 장이석 5-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네. 득표한 걸 보면 박정희 470만 표, 윤보선 450만 표, 3위인 오재영 후보가 한 50만 표, 그런데 4위 한 변형태 후보가 한 20만 표, 5위 한 장혜석 후보가 한 19만 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위 470만 표, 2위 450만 표면은 2위, 3위, 2위, 4위만 연대를 했더라도 지금처럼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고 네. 통합만 했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걸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 당시의 민심이랄까 국민 의사는 5.16 쿠데타 세력의 집권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박정희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더 많은 수의 국민들, 유권자들은 만약 쿠데타 정권의 탄생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야권이 분열됨으로써 민간 정치인이 후보들이 분열됨으로써 표를 모으지 못했고 종다수로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고 야권 단일 후보 이전에 선거 제도만 제대로 만들었어.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 결선 투표가 있었으면 예. 당연히 1등, 2등을 놓고 2차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뭐 1등 박정희, 2등은 윤보선. 예상이 그러면 쉽죠, 그러면. 예, 나머지 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다 합치니까. 박정희를 지지하겠습니까? 예. 윤보선을 지지하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윤보선을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렸던 표가 여권으로 들어올 일 없죠. 뭐 군사 후에타 그 주무자한테 주기 싫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박정희 정권의 그 등장은 없었을 텐데 네. 하나는 야권 후보들의 연합 정치가 너무 미숙했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선거 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민 의사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선거 제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보면 그 뒤에 대통령 선거는 1967년 선거이죠. 네. 4년 뒤에. 4년 뒤에. 이제 그때부터는 1위 박정희와 그때 두 번째도 윤무선 후보가 나왔어요. 네. 이 윤무선 후보 간의 표차 상당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야권 연합장치를 해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제 표차 나타났는데 그 어간에 말하자면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정치적으로 공작적으로 많이 단행이 된 것이죠. 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는 군대 동원입니다. 여기 무서움의 정치, 공포 정치 이론은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국민 사찰, 감시, 뭐 불법 구금, 고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의문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했겠습니까? 중앙정보부이죠. 뭐 말 그대로 비밀 경찰이에요. 예. 그 히틀러 나치 독일 치하에서의 게슈타포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네. 진짜 그 당시에 남산에 중앙정보를 칭하는 속칭 남산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진짜 무서웠어요.
거기 끌려가면 진짜 뭐 뚫게 맞고 고문당하는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신혼조에 해외여행 뭐 어디 공직 취임 안 되는 거고 인생이 망가진다 하는 정도의 공포감이 있었고요. 예. 근데 두 번째가 군대 동원인데 정치적으로 어려운 계획이 야당과 언론과 학생운동의 비판 반대가 나올 때마다 군대를 동원했어요. 위수리형 같은 거. 뭐 계엄령, 유수령. 네. 박정희 정권 그 후의 정권 말고 직접 통치 18년 동안에 군대를 직접 동원해서 한 게 몇 번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를 직접 동원했다는 건 총을 안 쏘더라도 물론 서울 후방 지역에 시청 앞에 탱크가 병력을 난다든지. 동원해서 탱크를 세워놓고 뭐 무장 군인들이 총 들고 서서 유세를 과시하고 거리를 이렇게 시위하고 무력 시위하고 그러는 게 군대 동원이죠. 유신 때에도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 앞에 탱크 2대 세워놓고 군 청금 차고 유세를 과시하면서 국회 해산시켰고 네. 무력을 이제 과시한 거거든요. 네. 18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만 7차례입니다. 7차례 군 병력 실제 동원해서 네. 정치권이나 대학가에 투입해서 진압하거나 무력 시위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한 거예요. 국방과 재해복구가 아닌 이유로 민간 앞에 군대를 꺼내놓으면 그건 그냥 쿠데타. 고로 그냥 계속 쿠데타를 했다. 네, 그런 거지요. 네. 18년 동안 일본권 했으면은 평균 2년 반마다 한 번씩 군대 동원한 거거든요. 참고로 그 군대가 진압했거나 그렇게 했던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 군대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군의 위세를 보여주었던 것도 우상화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파워를 보여준 선거로 예. 대통령을 뽑았지만 민주정치 관리라고 그러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시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고 그러는 걸 본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야. 무서워. 예, 그거는 감히 우리가 넘보지 못할 대상이야. 뭐 야당 정치인들 또 뭐 학생운동 간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떤 도전자도 그 집권세 내부는 물론이고 반대편 야당 쪽에도 존립하기 어려웠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박정희 자신의 구원위를 형성하는데 일종의 우상으로 카리스마적 구원위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념인데요. 박정희는 63년 선거를 통해서이지만 아까 그런 민의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상의 대통령이 된 뒤에 가장 중요한 내세운 이제 구호 중에 하나가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이었고요.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였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포장했어.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 언제부터? 근데 다카키 마사오 어느 나라? 예.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약속을 시건하고 민족이양을 허구적으로 해서 군복만 벗고 대통령이 된 뒤에 민족주의자라고 내세우면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민족주의자라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죠. 이민족 지배 시민통치 시절에 거기에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인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친일 인명사진에 지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제 황군의 장교였고 그런 사람이 정치의 구호로 민족주의자야. 민족중흥이야. 그냥 단어의 뜻을 헷갈렸구나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신민이 민족인 줄 아나? 네. 네.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그 정치인들 어떤 여권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국회의장까지 지내놨던 분은 우리 단군 일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다 이렇게 또 찬양하게 됐고 그것이 우상화의 그렇죠. 그 레토릭이라는 말씀이죠. 네. 수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속에 민족주의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랫동안 이민족 일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네. 주변 열강들로부터 침탈을 많이 받아서 시달려 왔기 때문에 네. 민족 공동체의 가치랄까 우리 민족 국가를 수호하자는 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거든. 예.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하긴 하지만은 예. 근데 이게 엉뚱한 게 친일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쨌거나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국민들의 감성에 영합한 것입니다. 쿠데타가 있기 전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앞에 행적을 알 리가 없었겠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 그걸 잘 헤아렸던지 어쨌거나 공작적으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이 박정희의 구원이. 그 민족주의라는 말 속에는 또 애국주의자라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애국자연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해왔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적 구원위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잘못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에 굉장한 감성적인 친감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도 민족을 많이 내세웠어요. 네.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시스트는 민족주의하고는 사실은 대칭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족 대신 계급을 내세우는 것이고 예. 네. 민족 개념 속에는 뭐 자본과 유산 계급, 중간층, 무산자 계급을 다 포용하는 게 민족인데 네. 공산주의자들은 그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무산자들만 중시하면서 만민이 헤쳐 모여 계급투쟁. 그럼요.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것인데 김일성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편적인 공산주의, 보편적인 마르크스 레닌즘과는 좀 차이가 있는 아, 예. 김일성식 북한식 민족주의죠. 민족주의가 박정희가 박정희식 민족주의라. 그건 뭐 저기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 많이 네, 썼으니까 쓰잖아요. 이게 네. 우리식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예.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이렇게 발전시켰다 할까 개념화했고 김일성주의가 마르크스 레니즘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공식 문헌에서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아, 이름도 지웠어요. 이름 아예. 지웠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다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소련 공산당 멸망했고 그래서 자유화했고 동구권 헝가리, 체코, 폴란드 다 자유화 민주화했고 네. 엄청난 그 회오리바람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그것을 예방했다가 막아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 공산주의와 다르다. 토착 종교화 시켰군요. 아, 그러면 마르크스 레니즘이 아니고 우리는 김일성주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그 심성이나 가치관 중에 민족 공동체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 민족주의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박정희도 자신의 정체성과 전력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거를 공작적으로 잘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본의를 만들어갔고 네. 주변에서도 뭐 단군 일의 최대의 애국자, 민족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네. 우상화의 길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그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정희 건 이후 일본 앱에서 어떤 사람이 다카키 마사오를 검색해보고 했던 얘기 중에 박정희 선집 국가민족 나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국가와 민족, 예. 국가 민족과 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반만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 퇴폐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였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게 너무 민족 비하적인. 네,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민족사를 고찰해 보면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그 제가 얘기. 뭐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없고 막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그 실제로 내용이 있나요? 있으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국가 민족과 나라는 책이. 책은 있어요. 책은 있어요. 그 내용에 그런 게 있다고 나 기사에서 봤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단군 일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예. 그 전까지는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너무 열등의 길을 걸어왔다고 이렇게 한 거 폄하한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게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전에 오죽헌 얘기 한번 했거든요.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처음 듣는데? 강릉의 오죽헌이 예. 1970년대에 그 오죽헌 정화 사업이라는 걸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오죽헌에 가면 조선시대 건물처럼 목조 건물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나중에 다시 지어진 거고 75년도에 오죽헌을 싹 밀고 콘크리트로 다시 건설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게 옛날부터 전해오던 건물이 아니고요. 예, 그 오죽헌 정화 사업 때 다 밀고 이제 거기 콘크리트 건물 세우고 현판마다 이제 박정희 친필 현판 올리고 했대요. 아, 친필. 예. 그 글씨에 좀 심필 얘기 좀 전체 하기로 하고요. 네. 그거 뭐 마무리하세요,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가 쪽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가 너무 쪽팔리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다시 지어야지. 너무 창피해서 일본 사람이 되기도 했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과한 표현인 것 우리가 좀 네. 토론할 부분인데 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네, 우리 민족이 너무 열등해서 일제에 못했다거나 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체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이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의 기수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민족사를 비하시킨 거 아니냐고 우리가 지적해야 될 거고요.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일제 치하인 1925년 민족진영이라는 우파 민족주의 진영의 논객이 쓴 논설이 있어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논설이. 이광수입니다. 준원 이광수. 뭐 나는 이름을 밝히기가 아무렇게 좋은데 민족적 유력지, 이것도 어떤 민족지라고 내세우는 신문에 연사설도 한 3번에 그죠. 연사설도 그렇게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 민족은
아직 완전한 독립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량이 모자란다. 네? 열등한 민족이다. 네. 조금 더 실력을 길러야 된다. 네. 네, 유명한 글이죠. 일본 밑에서. 그러니까 실력을 길 때까지는 완전한 자주권 독립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일본 대동아 공영권 일본 제국주의 틀 내에서 네. 자치권만 얻어 좋다. 이런 논설을 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제 때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네. 바로 소극적인 저항 형태로 이른바 네. 그 방금 얘기하신 그런 거예요. 예. 예, 자치론 같은 게 김성수라든지 뭐 그런 계열들이 다 나중에 네, 그런 건 받았죠. 저는 이제 뭐 이런 흐름을 얘기하면서 예. 네. 역사학 사실은 중요한데 네. 이거 사람 이름도 이제 중요할 때는 근거를 대야 되겠지만 네. 이 사람들 쫙 이 나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훌륭한 뭐 문학인 역사가 학자들도 정말 너무 우리가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네. 나중에 내놓을 인물이 없어요. 년들 중에. 네. 그 일부러 사람 얘기는 안 하겠다고 제가 이제 소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치하에 나온 어떤 유력 신문의 논설, 사설, 연사설과 그런 사람의 그 논설 주장 내용이 바로 박정희의 국가와 민족과 나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민족 비하적인 바로 보수 우익 진영의 공통성이죠. 네. 지들의 최고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주 독립 민족적 자존의식, 역사의식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네. 그 한계랄까 하는 걸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 중에 이래서 조선 놈들은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럼 엽전이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적으로 얘기하고. 전의식이나 네, 뭐 우리가 오늘 마지막 회차에서 그 박정희의 우상화 과정과 이 성공한 우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보수 우익을 둘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친일이었다가 민족주의에 탈을 쓰고 살아남았던 세력. 네. 그리고 뒤에서는 신군부인데 민주주의나 경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지려고 스스로를 잘 포장해온 세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요. 네. 예. 지금 얘기한 이제 경제건설, 이제 그것도 이제 세 번째쯤에 박정희 우상화의 그 배경이지요. 그러니까 건설 경제 성장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는 용어로는 가난 추방이었어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네. 그거를 해낸 지도자다, 민족 지도자다. 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가 이제 된 것인데요. 근데 네. 제가 뭐 논문으로 쓴 거 책에도 썼기 때문에 인용을 하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 이루었던 경제 성장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1%를 위한 1%의 번영을 가져온 네. 경제 성장이었더라고요. 대다수 국민과 서민층의 피땀 위에 대기업 1% 정도에 되는 부유층을 만들어낸 그런 네. 경제 성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경제 지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월드 데이터 뱅크라는 게 있어요. 예. 세계 자료은행입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흔히 인용하고 근거 있는 자료들이죠. 각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내는 중앙은행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 모아서 이렇게 공개해 놓고 있어요. 네.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 경제 성장의 지표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 소득이거든요. 네. 개인 소득, GNP나 GDP. 예. NP, GDP. 예. 우선 이걸 보면 물론 박정희 정권 이전에는 국민소득이 더 형편없다고 그러지만 네. 매우 바닥이었어요. 그것이 국민소득이 가장 안정적으로 또 급속하게 올라간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권 시절이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1만 불 국민소득을 돌파한 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네. 근데 2만 불 이상 올라간 건 노무현 정부 때이고요. 네. 그래프가 나온 거 보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국민소득이 쭉 올라갔고 네. 그 이전에 국민소득은 굉장히 기복이 심했고 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는 별거 없었어요. 한 5, 600불 정도.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민 생활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인플레이율이고요. 네. 인플레이율은 왜 중요하죠? 그 명목임금 네. 노동자 월급쟁이들 예. 명목임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인플레 아니겠어요? 실질임금이 그렇죠. 휴지가 되죠. 아니 시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게 인플레이율인데 네. 인플레이율 역대 정권 중에 최고가 박정희 정권의 인플레이율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 13, 4%. 인플레이율 14%가 엄청난 거예요. 경제 성장 무슨 7%, 8%? 이거는 경제 성장의 혜택은 1%의 아까 얘기한 부유층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럼 같은 자릿수 대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이 막 팍팍팍팍
붙었을 텐데요, 몇 년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율의 고인플레이율의 결과 나온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물가 앙등 지수입니다. 네. 서민 생활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물가 앙등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물가 앙등 지수도 역대 정권 중 최악, 박정희 정권 때. 이건 월드 데이터 뱅크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물가 앙등 지수도 인플레이가 똑같이 그런 것이고요. 물가 앙등 지수가 4% 안팎으로 안정화된 건 역시 민정부 들어와서이더라고요.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드 데이터 뱅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무관한 중립 아카이브. 물론이죠. 그거는 미국에 있는 월드 뱅크의 한 부속기관인 것 같은데, 네. 그 많이 인용되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높고, 대기업들은 수출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하더라도 실업률, 경쟁장이 높고, 일부 대기업이 돈 팔면 뭐합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가 많으면, 네. 어려운 사람들, 서민층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업률도 보면 박정희 정권의 실업률이 역대 정권 중 최악이었어요. 글쎄요, 참, 그거는. 그거 모르는 사실이죠. 신기하네요. 하도 우리가 예. 박정희 때 경제 성장을 많이 시켜서 이 시대에 이렇게 먹고 산다고 다들 알고 네. 있잖아요, 사실은. 이 근거와 월드 데이터뱅크 세계 자료은행의 경제 지표 수치는 제가 2주일 전에 펴낸 박정희 유전자에 실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프레시안, 제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의 허구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십시오. 네, 이게 진짜. 매우 중요한 야. 박정희 시대의 이른바 한강의 기적의 허구성이고요. 예. 그럼 저희가 오늘 코너를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그런데도 왜 이건 우상화의 결과죠.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는 경제 성장 때문에 얻어진 것이죠. 마치 신화화된 것이죠. 제 주변에 요즘 좀 먹고 살만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대강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저만 발전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아이고, 있던데 이거는 그거 그 정도 나이층이 줘버리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4대강 때문에 국물이라든 뭐든 먹었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4대강까지 다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혹시 그분들? 강가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강가에 살았으면 아시지 우선 않았을까? 경제 성장 얘기를 할 때에 네. 이른바 거시적인 경제 지표, 네. 성장률, 수출 신장률, 하다못해 국민 소득 성장률도 평균을 내기 때문에 네. 대다수 국민과 일반 어려운 사람, 서민층의 생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미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인플레이율, 물가 앙등 지수, 실업률을 들여다봐야 네. 대다수 국민 서민층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거 가지고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체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피땀 위에 올라선 경제성장 수치였고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오. 아시아 지역에서 개발 독재 방식에 의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4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4마리의 작은 용이가 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나라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네. 독립된 정치체였기 아시아. 때문에 네. 동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에요. 네. 이거 관련 내용은 그 프레시안에서 박근혜의 반경제민주화 유전자라는 그겁니다. 김주영 교수님 글이네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건다는 게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호 정책은 내걸 수 있지만 네.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네. 예. 그 경제민주화의 원죄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빈부 격차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와 네. 아까 얘기했던 1% 대 99%의 격차를 만드는 장본이 박정희이고 네. 그 후에 세력들이 다 박근혜 후보 들어싸고 있는데 네.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기 정체성상 그걸 시행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걸 쓴 거고 거기에 월드 데이터뱅크의 수치 근거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걸 다 나이를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동아시아 지역의 4마리의 용 가운데에 방식은 다 개발 독재 방식이었는데 네. 오늘날 보면 첫째는 빈부의 격차, 경제 불평등과 또 경제 성장의 안정화의 기반으로 봤을 때에 네. 한 경제는 이게 너무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면 금방 흔들리는 거죠. 네. 또 소득 격차나 아까 얘기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게 한 경제 구조예요. 네.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으면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거기도 이제 불평등 소득 격차가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만 같은 나라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지요. 그래서 해외 의존도도 낮고요.
뭐 예를 들면 세계 금융위기 이런 것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개발 독재에서 경쟁을 했어도 매우 안 좋은 저질의 개발 독재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네. 결과는 똑같은 결과 나왔지만 우리는 매우 불량한 개발 독재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이뤘기 때문에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고 해외 경제 동향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 있고 악화되어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상하이 각 10%의 소득 격차 같은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났겠네요, 당시의 상황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박정희 시대에 뭐 그나마 비슷한 얘기로는 매우 국제적인 한국 특유의 경제 용어죠. 재벌이 이때 네. 바로 하죠. 당시에 5대 재벌 럭키금성그룹, 삼성, 대우, 현대, 선경 다 이때 팍팍 밀어줬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소득 격차가 컸겠느냐 정도는 예, 신기합니다. 자, 소득 격차가 엄청나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방금 김선배가 아주 자세하게, 저도 뭐 세뇌가 돼 있는 시기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릿고기를 넘겨서 우리가 이때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다 그분 덕이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자 박정희를 존중하는 존경하는 대통령 또는 그것이 여파가 그 딸인 박근혜 후보까지 이어져서 네. 오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평소에 많은 글씨를 썼지만은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손 이렇게 쫙 하늘을 가리켜가지고 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건 이제 애국자 민족주의자.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민족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건데 네. 아까 우리 저쪽에서 얘기한 그런 조국과 민족, 국가와 나, 그 책에 그런 글이 있다는 것은 그게 시민사 간의 잔재예요. 일본이, 너희들 봐라, 이 찌질한 민족들, 너희들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근대화가 된 우리가 나서서 너희들 그걸 지도하고 깨우쳐주고, 너희들은 우리 아니면 죽는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일제의 식민사관의 상징인데, 바로 그런 방식을 이제 독재자들이 이제, 국민들 너희들 이제 뭐 능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리드해주고, 깨우쳐주고, 시킨 대로 해.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결실이 나오면 일부 좀 돼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뭐 되게 후진국형, 네. 그런 카리스마 독재자들의 하나의 상징이죠. 정치, 통치 스타일이죠. 김선배께서는 이제 재임 시절에 박정희 우상화, 오늘은 주제가 우상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상화가 이제 독재자들이 되게 우상화를 하죠. 여러분 뭐 북한의 김일성도 대표적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동상 세우는 거, 곳곳에 어디 뭐 노래 만드는 거, 네. 또는 뭐 곳곳에 글씨 쓰는 거,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정희 글씨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89년에 그 박정희 추모 단체 중에 하나인 민족중흥회라고 있습니다. 네. 민족중흥회 뭐 이게 국민교육원장이 나오죠. 거기 나오는 민족중흥. 민족을 중흥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찌질하다는 얘기죠. 이 민족중흥회라는 단체에서 네. 위대한 생애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휘호집입니다. 휘호죠. 휘호. 네. 박정희에서는 휘호만 묶어서 낸 책이 그래서 네. 세로로 길어요. 그렇겠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서 알죠. 네. 그 친필 글씨 모아놓은 그렇죠. 거군요. 글씨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도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책에 따르면 총 1200건의 박정희는 글씨를 썼다. 18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연 66건, 주 1점 몇 건. 그러니까 매주 매주 하나씩 썼단 말입니다. 한 건 이상 썼고. 한 건씩 막 평균. 그러니까 네. 보통 1년이 50주잖아요. 네. 평균. 근데 50주인데 66건을 썼다는 것은 연. 제가 매주 한 건 이상을 썼다. 외간 여자 2명 만날 때 서예 한 점씩. 아이, 네. 그런 시스템 말고. 물론. 평균이죠, 평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박정희는 어찌 보면 이제 한문 세대고, 네. 또 지금 유교 문화의 끝자락의 세대고, 예. 그런 시대에서 뭐 이런 북글씨를 많이 쓰는 세대이긴 해요. 네. 요즘 세대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시대적인 상황은,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윤보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많은, 형편없이라는 표현을 그 쓰는 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글씨를 남긴 점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물론 박정희는 18년, 이승만은 48년부터 60년까지니까 12년. 네. 그 연도가 뭐 크게 차이 나는 거야. 이승만은 그런데 어디에 뭐 이승만 몇 건 선지 집계 점수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승만은 대개 뭐냐면 개인에게 써준 것입니다. 주로. 근데 박정희는 주로 이제 곳곳 그 건설 현장,
뭐 토목 현장에 많이 썼죠. 물론 잘 보이는데. 예, 물론 건물, 뭐 어떤 기념관, 뭐 60, 이런데. 70년대 곳곳에 뭐 다리나 그다음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토목 건설 행사가 많았던 거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죠. 그 시대에. 그 오죽헌하고 연결되는. 예, 근데 그런 데까지도 심지어, 네. 뭐, 예를 들면, 유인석 장군, 강원도 춘천에, 유인석 의병장 관련,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은 박정희 글씨가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곳곳에 썼고요. 유인석 장구 그 양반은 사실 뭐 한일 의병장인데. 의병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써놨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안중근 의사, 남산에 있는 거기에 가보면, 거기도 뭐, 민족 정기의 전당, 뭐 이런 거 써놨고. 제가 있던 부대에 들어가는 바로 앞에 길목에도 일기당천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써놨어.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총력 안보 이것도 많이 써놨고. 예, 예. 이런 것이 곳곳에 가면 박정희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 아, 예. 유비무환도 많이 예. 썼다. 제가 평양에도 가봤는데요. 네. 북에 취재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사실 마을 입구에도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아이덴티칼. 예. 예. 마을 동상 내지 흉상 해가지고 그 밑에 뭐 김정희라고 같이 있거나 또 의록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박정희는 흉상이나 동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결국 그게 곳곳에 가는 데마다도 박정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제가 독립문 내거리에 사는데요. 아, 예. 거기서 무학지 올라가는 거 무학지 공사가 70년대인가 있었는데 네. 무학지 왼편에 거기 올라가는 왼편에 그 무학재라고 하는 네, 무학재. 한글로 쓰고 거기 뒤에 보면 몇 년 몇을 뭐 적어 쓰고 네. 박정희 시절에 했다는 것이죠. 또 금화터널 이대 쪽에서 넘어오는데 입구에 보면 네. 거기에 보면 또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좀 도로잖아요. 네. 시골 절 이런 데가 아니라 네. 많이 접하는 또 현충사 같은 이런 또 많이 가는 절. 사람들 그래 많이 뛰는 예. 장소에. 이런 요소에 저기 뭐 1호 터널입니까? 3호 터널입니까? 그 남산 거기도 보면 또 입구에 뭐 하나 그렇게 많이 있네요. 쓴 거 몇 보면 터였더라. 네. 본인이 서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블로그에 박정희 글씨 1200점에 대한 얘기를 박정희가 대구 사범 다닐 때 썼던 글씨부터 11.6 직전에 쓴 글씨까지를 제가 다 분석해서 블로그에 상중하로 3번 연재하면서 이걸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글씨 솜씨는 별거 없습니다. 이건 비하가 아닙니다. 평가입니다. 네. 박정희 그때 이제 손재영 서해가죠. 서해가. 이분을 이제 초빙해서 소전 손재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비인이 충무공 전척 비문, 진해 해군 중효탑 비문, 서울 사육신 비문, 안중근 의사 숙모 비문, 육사 하랑대 현판, 불국사 관음전 현판 등을 썼으며 8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20세기를 대표하는 한국의 서예가. 며칠에 몇 번씩 글씨를 배우는지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네.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 선생입니다. 그런데 5.16 초기에 글씨 보면 행패는 없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 블로그 이름이 보림제입니다. 네. 보림제 가셔서 박정희 코너에 가셔서 보시면 이게 단어가 뭐- 있으니까. 근데 행패는 없고요. 갈수록 그래도 조금 좋아졌는데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있는 글씨가 왜 원래 글씨로 돌아왔잖아요. 네. 예. 그 이전에는 한글로 쓴 광화문이라고 돼 있었죠. 네, 그렇죠. 그 광화문 글씨조차도 첫 번째 쓰는 오리지널 글씨는 시원찮아서 나중에 다시 바꾼 글씨입니다. 박정희 글씨로 그것도. 오호. 예. 오호. 그 수준, 그러니까 비교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김재규 중정부장도 군사 재판 과정에서 네. 박정희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비교한 부분이 있어요. 네. 흥미롭죠. 이승만 대통령은 4.19가 일어나니까 학생 시민들이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갔다. 근데 박정희 김재규 부장 표현은 각하는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서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치권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기념 건물에 가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가 있고 예. 그 옆에 이제 저 대통령이지만 그 옆에 이제 현직 박정희 대통령 휘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가리키면서 그 옆에 구원이 있는 서예가가 한 분 있는데 선생님 이 대통령의 글씨는 상당히 잘 쓴 글씨이지요. 그 서예가가 여기는 상당히 서예의 일가가 있는 분입니다. 아, 이승만 글씨를 대통령은 보고. 예. 그렇게 평가하고요. 옆에 있는 이제 박정희 이제 현 대통령인데 이 박 대통령 글씨도 이것도 잘 쓴 글씨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예가 얘기가 예.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제 맞아 죽으려고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웃는데 예. 요점은 뭐냐면
서예의 일각인 있고 알아주는 글씨인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네. 그렇게 여기저기 함부로 글씨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현판을 걸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거나 와서 시호 하나 써주시고 그럼요. 청을 하면 네. 네. 가려서 이렇게 써줬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서예 수준과는 참 맞지 않게 너무 여러 곳에 눈에 띄게 그것이 바로 우상화예요. 네. 그런 것이 우상화 네. 딴 게 뭐 있나요? 아니 뭐 대통령으로서 글씨를 꼭 잘 써서 기념식으로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꼭 필요한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건데 네. 너무 남발한 것이 네. 자기 권위를 너무 또 과신한 거 아니냐. 그 남의 결혼식 하는 것이죠. 방명록에 쓸만한 글씨를 이렇게. 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런 건 예, 뭐예요? 예. 이게 서울시 예. 무슨 교육정보연구원 거기에 있는 건데 아, 뭐 이건 뭐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머릿돌에 유경수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유경수 여사가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유경수 글씨가 맞네요. 유경수 여사가 맞습니다. 글씨가 맞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바- 밑에 한글. 이름도 밑에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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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글씨를 쓰고 다녔다. 아, 뭐, 아니죠. 그렇죠. 물론 문제는 네. 이 글씨를 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쪼로로 청와대 가서 각하한테 그때까지도 뭐 옛날에는 어필이라고 했죠. 네. 각하의 친필을 하나 받아와라. 어필. 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기관장 어필. 기관장이 받아가지고 기관장 방에 가면은 자기 뒤에 액자에 떡 넣어놓는 겁니다. 그럼 네. 이 기관이 옛날에 뭐 또는 뭐 대통령한테 이런 친필을 하사받고 네. 이것이 그 기관장에 또 건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은 사실 어디 조그마한 뭐 다리 공사를 했거나 또는 지방에 어디 뭐 조그만 터널 공사를 했으면은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또는 그 지역에 뭐 명망이 있는 명사가 네.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꼭 글씨가 필요하다면 쓰면 되는 것이지. 네. 왜 그걸 꼭 청와대 박정희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냐. 박정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그걸 통해서 눈도장도 한번 찍고 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아부꾼들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 의식이랄까. 예.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사실은 뭐 국민 의식이 정치 문화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네.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아까 경제 민주화 문제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 박정희 신화화는 경제 성장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들여다보면 그런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늘날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유산으로 넘겨진 것이다. 네. 그게 경제 민주화 아니겠어요? 1% 대 99%의 사회경제적인 모순 구조. 이 격차는 세계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그 난관에 봉착하게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 후예인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걸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과오에 대해서 네. 딸이 나와서 그걸 교정하겠다라든가 고치겠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하나 제가 느낌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브루스 커밍스 교수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 모르겠네요. 워싱턴에 우드로 윌슨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기념해서 만든 네. 매우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활동을 많이 하지요. 거기서 네. 11월 27일 대북정책 세미나가 열렸어요. 최근요? 11월 27일. 며칠 전이네, 그러니까. 예. 최근의 일입니다. 예. 경남대학 북한대학원 대학이 가서 주최한 거기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의 한국사 교수입니다. 예. 유명한 한국학자지요. 네.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대북정책이니까. 대북정책을 보면 박근혜 후보의 것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것이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북정책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제대로 실천,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왜? 둘러싸고 있는 보수진영 참모들이 그걸 놔둘까가 이게 문제다.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면서 딱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몸에 문신은 지울 수 있지만 네. DNA 유전자는 바꿀 수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걸 이거 보고 내가 이야 참 기가 막힌 비유이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고요. 그때 그 문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은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가 내세웠던 거 보수 내었던 거 다 이렇게 고치고 치장할 수 있어 문신처럼. 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그 유전자는 뭐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기본 철학이에요. 자신의 타고난 기본 철학, 정체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브레인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진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네. 대북 정책이나 또 있습니다. 복지 정책도 비슷해요. 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 이쪽은
무슨 뭐 적극적 복지 뭐 이런 거, 네. 뭐 교육정책, 선별 적극적 복지,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다 오피스한데 임플란트 해준대잖아요. 예, 국민들이 공짜로. 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자신들의 상징색으로 빨강색을 선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사실. 그 빨강색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의 심지어 유럽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네. 색깔입니다. 네. 근데 보수 진영, 보수 인사들이 매우 싫어하는 게 빨갱이거든, 빨갱이. 네. 그 빨갱이 색깔을 자기들 상징으로 선택하는 거 보고, 이야, 이 선거 전략 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야, 그 물고기죠? 예, 지난번에 빨갱이. 그 불미스러운 과거사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 연설도 선거 전략적으로 한 거 보고 놀랬고요. 인혁당 사과한 거 아니었잖아요. 네. 민혁당 사과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예. 선거 때 정책은 얼마인지 근사하게 내놓을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거를 그 후보, 그 정당, 그 정권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후보의 기본 철학과 정체성과 이 DNA 유전자라는 걸 저는 생물학적 유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적 유전자, 네. 정치적 정체성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이셨던 분께서 유명한 말 하나 남기셨죠? 뭐요? 그 선거 때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냐? 선거에 당선되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냐? 것이죠. 선거 전략으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선거 공약 꼭 지키는 거 아니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정책이라는 거는 예. 뭐 매니페스토 운동도 있지만 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도 네. 수정하고 네. 바꾸고 변질시키는 일을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당과 그 후보의 기본 철학에 맞는 것인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신이란 단어 되게 인상적이네요. 좌익을 했고 자기가 잠깐 붉었어. 요즘은 붉은 게 오른쪽이지만 붉기도 했고 친일도 했어. 제대로 까발리면 원래는 좋은 글씨인데 네. 어디 가서 싹 지웠죠. 그리고 싹 지운 모습을 그냥 뭐 비비크림을 발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덧칠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서예의 형태로 혹은 대한뉴스의 형태로 계속해서 보여주면 지금까지는 우상도 되고 국민들은 막상 힘들었는데도 우리가 잘 살았다고 오인까지 해줄 수 있게 만든다는 거.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카롤린스카 의학대학 이런 데 사람인데 네. 그 테드 아시죠? 테드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에요. 네, 스웨덴 테드요. 분인데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흥한 나라와 망한 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나라의 국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로 나누는 분이에요. 굉장히 일치합니다.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 국권을 회복한 이후에 급성장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도 유럽 식민지를 지금 되게 아프리카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몇몇 나라, 뭐 소말리아나 이렇게 뭐 내전이 있는 나라 말고는 산업화 시대에 유럽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바로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정권을 잡은 게 박정희죠. 스토리상 예. 어차피 발전할 거였는데 예. 그때 들어왔던 정부가 예. 재벌을 끼고 발전을 시켜주는 바람에 그 박정희 우상화의 박정희 신화의 제1의 근거는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예, 뭐 오늘 우상화 얘기 좀 많이 합시다. 합시다. 네. 그 허구성을 좀 깨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뭐 박정희 리더십 그 덕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한국 국민들의 한국 노동자의 한국 미성년 노동까지 시켜가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그 정말 노동 시간도 지키지 않고 하면서 그 피땀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적 소유권은 얘기한 분은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네. 제가 활동하고 있던 포럼에 학술대회에 와서 그 연설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 민중의 피땀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을 박정희의 리더십, 박정희 지도력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주의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한 얘기 뭐냐면 네. 그 당시에 한국 경제 성장의 근거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 세계 최저 임금, 세계 최다 산업재해였어요. 그거를
얘가 얘기하면서 이런 노동자들, 민중들의 피땀 위에 건설된 것입니다. 네. 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이라는 건요, 그때 다 통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마 노동시간 길죠? OECD 국가 중에서는 노동시간이 제일 길지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12시간, 13시간 평균 노동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밤새우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근로기준법이었고 노동법이지만 미성년 노동까지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동원해서 뭐 한 것이지만 또 하나 여성 노동자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13시간, 4시간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싼 임금을 더 싸게 받아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 시간당 임금을 보면 세계 최저였다는 것이고 네. 이러다가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거 피해 대가 이런 거 네. 거의 없었고 없죠. 예.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걸고 노조 운동을 하면서 그걸 뭐 기업주한테 대들고 하면은 다 이렇게 그냥 탄압하고 해고시키고 네. 그렇게 독재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네. 경제를 그나마 일으켰는데 그게 다 어떻게 정권의 덕이냐 이겁니다. 네. 그런 것이고요. 경제 성장을 근거로 한 박정희 우상화, 박정희 신화화는 이건 정말 하고적인 것이다. 네.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흔히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살면서 고생하고 부대껴보지 않은 해외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의 경제학자, 일본의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 박정희 정권이 리더십, 개발 독재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 것을 평가를 많이 해요. 네. 그야말로 그거는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식 평가입니다. 이런 근거를 모르고 네. 하는 거고요. 함께 사는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 집을 몇 채 살 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고작 밥을 먹여준 걸 가지고 고마워하고 있다. 예. 그래,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네. 김선배 얘기 지금 방금 기적 얘기 나왔는데 그 두 개가 그냥 경제성장의 신화로 불리는 용어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서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그 당시에 독일의 지도자는 아데나우 수상입니다. 유명한 아데나우 수상. 네. 그런데 독일 국민들 스스로건 또는 외국에서건 라인강의 기적의 주인공을 아데나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라인강의 기적이다. 네. 즉 독일 국민들의 승리다. 그렇죠. 좀 혹자는 뭐 게르만 민족의 승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지. 아데나우가 있어가지고 아데나우 때문에 독일이 전후에도 경제 부흥에서 그렇게 이해 안 하지. 네. 그죠? 아데나우 동상 세워놓고 막 없죠. 거기서 울고 이러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아데나우 수상 외국이나 이런 데서 특별히 뭐 그쪽에 정치학이나 이런 독일 역사에 밝은 사람은 몰라도 아데나우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게요. 물론 독일 사람들은 뭐 또 좀 다르겠지만 예.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한강 기적을 한국인의 기적, 한국인의 승리, 한민족의 승리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좁게는 뭐 진짜 뭐 노동자의 승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 젊은 노동자의 승리 하지 않고 왜 그게 박정희의 승리라고 개발 독재. 하는 거죠. 네. 물론 그 시대에 그 최고 통치권자가 박정희였다면은 그도 힘을 보탠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도 나름의 공로가 있겠죠. 그러나 네.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러면요?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까지 못 살다가 그 이후부터 집권해서 잘 살았다. 지금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집이 없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경제 성장해서 그냥 뭐 아파트에 살고 뭐 이게 지금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 시절에 배는 골치 않다고 치지만은 네. 과연 그게 행복이냐? 지금 보십시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때 저는 과연 경제 성장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기도 해요. 네. 그 아데나워 수상 같은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펴면 동독에 퍼주게 한다고. 동독에 퍼주게 한다고 막. 거기 극우들이 그랬겠죠. 예. 예. 자, 박정희 우상화의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요. 개발 독재 방식으로 했지만 조건대를 오해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 네. 뭐 다른 어떤 후진국에서 독재를 했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 네.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부패하지 않았고, 네. 청렴했고 사기 사욕을 취하지 않았다. 누가요? 하는 평가를 해요. 박정희가. 예? 그래서 개발 독재의 지도자로서 예. 네.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하고 평가를 해요. 근데 해외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것도. 네. 우리 한국 내에서보다도. 네. 해석의 열쇠가 거기 있네요. 네. 흔히 박정희의 그 우상화 신화화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았고 네. 청렴하게 살았고. 네. 청와대 변기에 벽돌 넣어놓고 이런 그러니까 말 그런 겁니다. 반부패. 네. 에로 관료들과 뭐
이걸 잘 다스렸고 네. 해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가 1995년 가을 겨울에 구속됐지요. 네. 부패, 나중 내란 이제로 네. 비리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전두환 피고인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기업인들로부터 돈 그렇게 많이 받으면 되느냐. 전두환이 받은 돈이 수천억 아닙니까? 네. 맞으면 그 추징금무 낸 게 2,500억? 지금 얼마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정도이니까 네. 그때 법정에서 전두환의 답변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청와대에 앉아있던 대통령이 나는 관행대로 내려온 관행대로 했을 뿐이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관행대로. 그 관행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앞에 사람 자기 앞에 선임 앞에 대통령 사람이었던. 박정희 때의 청와대 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했던 관행에 따라서 네. 기업인들이 재벌들이 와서 돈 바치고 하는 걸 그대로 받을 뿐이다. 네. 내가 따로 내가 허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정말 최규환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최규환 청와대에 살지 않았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총리공관에 살았을 뿐이야. 청와대가 삼청동에 살았어. 그랬나요? 그래요? 계속 삼청에 살면서 그냥 물러난 거예요. 네. 아,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군요. 없어. 대통령 대행으로서 완전히 안 들어갔어. 아니 총리 공관에서 그냥 대통령 살다가. 취임은 했죠. 최규환도 왜? 취임은 했지. 예, 근데 네. 청와대 안에 관저에 살았을 텐데 그건 좀 그런데 아닐 거예요. 총리 공관이 바로 옆에 있긴 있지만은 청와대 삼청공관에서 앞에. 그대로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박정희가 뭐 반부패 청렴 또 사회사회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게 허구라는 증언이고요. 네. 또 하나 증거가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또 사실은 저는 글도 많이 썼고 책도 있는 내용인데 네. 저 같은 사람이 글로 쓴 것보다 네.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40%가 넘는 시청률이 넘는 네. 거의 나와서 한마디 그냥 지금 완전 확산됐는데 네. 11.6 직후에 합동수사부에서 청와대를 수색했죠. 박정희 집무실을 수색했는데 예. 대통령 집무실 철제 금고에서 돈이 얼마 나왔죠? 구억? 현금? 9억 나왔죠? 9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9억 6천만 원 중에서 6억 1천만 원을 박근혜 줬죠. 박근혜한테 네. 줬어요. 그건 공인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건 네. 그 공개된 재판 기록에 다 나와 나온 있어요. 거고. 그거는. 아. 그리고 또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박근혜도 인정했죠. 그에 그건 대해서. 시인했고 그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무슨 뭐 계엄사에다가 보고하고 수사비로. 합동수사부에 수사비로 1억을 썼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정희 후보가 이렇게 막 따지니까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인하면서 그 나중에 그냥 사회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경황이 없는 중에 받은 돈이니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뭐 유족들이 살 길도 막막해서 집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뭐 신당동에. 그러니까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데 이정희 후보는 왜 나오셨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은 첫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현금, 수표도 있었겠지만 현금으로 9억 6천만 그때 원이면요. 9억이면은 지금 돈으로 치면은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100억은 될 것입니다. 지금 집값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분들 중에 500억 정도에 가깝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 말이 이제 정확했죠. 6억이면 은마 아파트 30채가 시작했죠. 6억이면 그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면 9억으로 500억이 찍혀요. 9억이면은 예, 계산 방식이 다 다른데 40채 이상. 예, 물강등 지수로만 하면은 뭐 수십억이라는 거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 임금이나 네. 예. 집값에 따라 대비하면 수백억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현금이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 있다는 거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뭐 정부 예산도 아니고 대통령 활동비도 아니고 알바를 했나 밤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이 갖다 인사갈 때마다 갖다 바친 돈이니까 예. 불법적인 로비 자금이고 네. 이른바 검은 돈이거든요. 네. 자, 그냥 박정희가 부패하지 않았다. 청렴하다는 얘기는 그걸로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거 이제 뭐 시인하고 나중에 사유 환원하겠다? 그거는 불법적인 검은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건 환원이란 말은 틀리죠.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 당시 합동수사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불법적인 자금이면 네. 굳고 귀속돼야 될 돈이야 당연히. 네. 환수되고 추징당해야죠. 그럼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법상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자금을 발견했으면 그거는 굳고 귀속시켜야 될 돈인데 그거를 떼어서 유족이랍시고 6억을 이쪽으로 주었고 뒤에 수사비로 썼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유환원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안철수가 기부한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건 원래 직계 아닌데. 자기 사유 재산을 사유 환원하는 것이고 잘못된 작물이나 불법 자금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사과하고 국고 기소시켜야 될 돈이에요. 작물이죠, 진짜.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박정희 우상화에 관련 부분 얘기한다면 박정희가 사유가 없었고 부패하지 않았고 축제하지 않았다는 거기서 비롯된 우상화 신화화가 더 있는데 이건 허구였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경제학자들이 특히 박정희는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개발 독재자이지만 경제 성장을 시켰고 거기서부터 사기 사욕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부패 정책을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자료를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뭘 모르고 진짜 수박 안에 그냥 불구죽주가 빨간색이 있는 줄 모르고 수박 겉 파란색만 보고 수박은 파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모르긴 해도. 첫째,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그때부터 공부해서 한국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만약에 한국에 유학 갔다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 이런데 국가에서 경비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 하면서 혹자는 또 그 이런저런 영향으로 박정희 우상화에 가담하는 학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결과일 수 있어요. 미국의 그 한국 학자들 중에도 모든 학자 다 그런 건 아니고 친한파라고 그러지만 친한파가 아니고 친박정희파가 있었고요. 반한파로 찍혔던 학자도 있지만 반박정희 운동을 했던 학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들은 한국 기업이나 그 중앙정부부 외교학 역할을 했던 국제교류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주는 연구비나 여비는 일체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로비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면서 거절했던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많은 아시아 학자, 한국 학자들은 중앙정부부 또 그 산하기관에서 공작적으로 배포한 로비 자금, 연구비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그걸 많이 비판했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박정희 우상화의 근거를 하나하나 깨자면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경제 성장, 가난 추방, 빈곤 해방이라는 게 이게 너무 허구적인 것이다. 그건 박정희 공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또 민중의 피땀, 노동자들의 피땀 위에 세워진 것이지 박정희 정권의 지도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 소개할게. 최근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드는 100년 전쟁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1편은 이승만이고 2편이 박정희인데 그걸 보면 아주 적확하게 근거를 댔는데 경제개발계획조차도 박정희 정권, 쿠데타 정권이 초기에 만드는 경제개발계획은 이건 엉터리였습니다. 초기에는 그 사람들의 경제개발 계획은 내수시장, 내수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았고 이론적으로 엉터리였고 그거를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는 자기들의 세계 전략으로 보면 민족주의와 결합되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후진국들 중에서 민족주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곤란하다고 봤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 동향과 자신들의 경제 개발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박정희한테 계속 종용하고 압박을 넣었어요. 이건 아니다. 무슨 자립경제, 내수 시장 경제는 아니다 하면서 수출 주도형 이게 이제 해외 의존형으로 가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로 가야 된다고 종용했고 나중에는 박정희가 계속 거절하니까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경제 개발 정책에 경제 원조를 줄 수 없다. 그거까지 했어요. 그걸 대폭 박정희가 이제 울며기장하시고 대폭 수정하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 동향, 세계 그 시장과 딱 부합되어서 성공을 거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미국이 코칭도 해줬다. 코칭 많이 해줬고 실제로 그 경제 자문관 파견도 했고. 그 이제 말하자면 당신 말 안 들으면 우리 더 이상 경제 원조 구성도 할 수 없어. 하고 협박도 했어요. 그것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렇게 갔기 때문에 세계 시장과 딱 부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민족문제연구소의 100년 전쟁 박정희 편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 있게. 그러면 그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박정희 우상화의 허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입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친일파 박정희, 친일 이명사전에 들어있는 박정희가 어떻게 민족주의자 했냐 이거는 많이 허구적인 것이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공작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걸 확대 재생산한 주체들이 주로 신군부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쯤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 독재 방식을 쓰면서 반부패 이걸 잘 관리했다는 거
이것은 허구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박정희, 우상호 할까 구원희는 군대에 있었어요. 자신의 친위대 하나회에도 육성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군대 병력을 동원해서 야당 또 비판적인 언론 또 학생운동권에 대해서 무력 시위하거나 실제로 탄압하거나 뭐 군 수사기관에 유신 후에 따르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군 수사기관에 잡아놓고 두들겨 패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정보부뿐만 아니고 헌병대나 군 수사기관에서 그걸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공포 통치의 카리스마랄까 권위주의의 기반이 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허구적인 것이었고 너무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 미화 작업은 그가 대통령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어지겠죠. 네. 제가 이제 박정희의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와 관련된 곳들을 들어들어 다녀봤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생가도 가보고 네. 뭐 문경에 있는 하숙집도 가보고 다른데 뭐 그 외 뭐 중국의 만주 군관학교도 가보고 일본 육사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다 다녀봤는데요. 일전에 만주행 얘기하면서 문경 하숙집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숙집이 제가 97년에 갔을 때는 그냥 입구에 그냥 청운각 어찌 보면 뭐 또 술집 같죠. 청운각. 네. 청운각이라는 간판이 그냥 소나무 이래 잘라가지고 거기 그 얇은 고개에다 그래 붙여놨어. 아주 단촐하게. 단촐하게. 네. 그래 있었는데 그 주인도 제가 만났죠. 청운각 주인 관리하는 분. 3년간 하숙 하던 곳입니다. 박정희가 네. 혼자 살 때 하숙집입니다. 예. 쉽게 하면은. 근데 최근에 그 청운각에 하숙을 하던 방 한 칸에 가보니까 박정희, 유경수 두 사람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는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이 가득한 추종자였어요. 그렇겠죠. 뭐 그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누가 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박정희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역사 속 인물 중에서 내가 뭐 세종대왕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진 집에 걸어놓는 걸 비판할 건 없습니다. 네. 그 청각 관리인이 그 정도 하는 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팬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문경시하고 경북에서 17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공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큰 사당 같은 걸 지어놨습니다. 사당이요. 사당 같은 걸. 사당. 예, 기와로 된 큰 마치 법당 같은 그런 저는 그 안에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최근에 가보진 않아가지고. 네. 예. 근데 그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사진을 보니까 그냥 큰 법당 같은 건물 하나 지어놨어요. 한옥으로. 네. 그런 거라든지. 막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박정희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나 네. 팬이 그냥 문경에 가는 길에 들렀거나 또는 뭐 어디 여행하는 사람들이 스쳐서 가는 길에 하숙집을 알고 있다면 가볼 만할 텐데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숙집 고 옛날 집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막 그런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추억일 수 있겠죠. 예. 네. 제가 언젠가 유럽의 체코 그 프라하에 갔더니만 프라하의 성에 카프카가 그 성이라는 곡 작품을 그 성에 와서 지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양반이 카프카가 잠시 머물렀던 곳에 섭작할 때 그 조그마한 기퉁이에 카프카 지필실 해서 조그마한 코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즉 사람들한테는 아 카프카 또 성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추억으로 자기의 추억은 아니지만 네. 그런 유명한 작가의 추억으로서 받아들이기는 네. 참 좋았다는 것이죠. 거기가 있는 그대로의 네, 유물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근데 네. 이거는 가서 보면 저거는 왜 있지? 하고 뜬금가 없다고 느낄 만큼 예. 좀 눈에 거슬릴 만한 것이고. 참 헐고 짓는 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헐고 짓는 건 아니고 별도로 또 지어놨다는 것이죠. 네. 내가 기념관만 해도 이해해. 기념관은 기념하려고 짓는 거지. 사당은 모시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용도는 내가 문 열어보지 않아서 어떤 정도까지는 건물에 몰라요.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62년에 이때까지만 해도 박정희는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군정 시절이니까 일종의. 예. 63년에 이제 5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이때 박정희가 울릉도를 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울릉도를요? 예. 물론 울릉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원수가 그때 최고의 예전도 국가 원수죠, 사실은. 네. 국가 원수가 울릉도를 방문한 예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가는 길에 울릉도 한번 들렀겠죠. 네. 바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네. 그 이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MB가 가기 전까지는 박정희가 울릉도 간 다음 유일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맞아요. 국가 네. 지도자였던 것은. 근데 가가지고 울릉도에 하루를 머물면서 그때만 해도 뭐 울릉도에 뭐 여관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호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군수 관사에서 하루를 잤어요.
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 울릉군수 관사가 이제 지방선거 이런 거 되면서 울릉군수는 울릉도 내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굳이 관사가 필요 없어요. 왜? 저거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네.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옛날 울릉군수 관사가 이제 폐쇄됐어요. 묵은 관사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자리에다가 거기를 또 울릉군에서 여기에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 울릉군수 관사를 개조해서 뭐 한눈을 보는 울릉군 역사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한다면 그런 거 해야죠. 의미가 있죠. 예. 여기에다가 울릉도 역사관이라. 이게 아니라 예.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각하께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14억인가를 제가 이거 기사를 쓰면서 네. 군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제가 뭐 일하는 매체 보도도 했습니다만은 네. 군 그 담당자하고 취재도 하고 해서 그래 이 양반 얘기는 박정희가 이때 왔다 간 뒤로 울릉도 발전에 큰 획기적인 뭐 됐다. 아 그랬을 수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A라는 대통령이 울릉군을 또 한번 가서 뭐 이것저것 주민들에게 해주면 A 대통령 기념관, 그 다음 또 B가 또 가면 B 대통령 기념관 만들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완전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일부는 이제 이런 우상화나 미화 이런 거에 네. 좀 마취가 되어 있거나 네. 세뇌가 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강의 기적은 주인공은 우리 모두,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피땀 흘린 게 아니라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했다는 것처럼 그 예산이 나왔다면 그게 박정희 사비입니까? 국고잖아요. 구미에 있는 생가도 역대 대통령 생가 그렇게 하나 조금 복원하고 해서 하는 것까지는 나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굳이 한다면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그 옆에다가 박정희 공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5m짜리 동상을 짓고 그게 뭡니까? 5m요? 그래서 댄티언들이랑 다 김일성 동상 두 개 붙여가지고 비난하는 거 네. 그 비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추종자들이나 또 그런 연고가 있는 곳에서 기르는 것까지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들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네. 단 그것이 과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해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라는 것은 도 예산과 각 지자체, 아까 문경 같은 문경군, 네. 울릉도 같은 울릉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경상북도에서 지난 5년간 박정희 우상화 사업으로 총 1,200억을 네. 1,270억인가를 투입했다는 그 최민희 의원의 자료가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고용. 그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박정희를 좋아할 것이며 네. 동상 안 세웠다고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싫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뭐 그에 대한 평이 있다면은 뭐 물론 평은 개인적으로 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네. 그 평가에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우상화가 결국 저는 장기적으로는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봐요. 동상 세웠다고 박근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5년간 1,200을 쏟아부어서 우상화 작업을 했는데 박근혜 안 되면 어떡하죠 진짜? 그거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나중에 동상 끌어내릴 겁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우상화 작업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두고 하더라도 그냥 소박하고 박정희와 직접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갔으더라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이런 정도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 선배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전체로 동의. 쿠데타 전야가 어제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박정희의 이 기념, 비도 있고요. 네. 휘호도 있고요. 도록도 나와 있고요. 사당도 있고요. 그런 오늘. 그게 그 다음날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문장이 맞아 들어가네요. 성공한 쿠데타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느새. 피라미드 안 세우는 게 다행입니다. 그니까요. 박정희 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교.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이 종교라더니 북한만 그게 종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는 저도 그래서 방금 이용이 한 말처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왔다 갔더니 경제가 발전했다. 왔다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 그냥 문장에 이 고유명사 빼버리고 위대한 영도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수령님 넣으면 똑같아지죠. 예. 아까 그 효지 이름이 책 제목이 위대한 생애입니다. 위대한 생애. 데칼코마니. 네. 아이덴티컬. 저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하면서. 역시 그 대한민국이 그나마 나은 건 북한이 그게 대를 이었는데 우리는 대를 짓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순혈이 아니다 우리는 이 왕조가. 이 도덕적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죠. 예, 순혈 왕조 탄생할 수 있죠. 19일 이후에 우리가 순혈 왕조로 회귀하는지. 정말이네요. 저는 그냥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첫 시간에 두 분 모셔놓고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서 너무 기쁩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그냥 현대사도 아니고 부끄러운 근현대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지난 한 달 반 동안 배웠습니다. 네. 오늘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경제를 국민들이 성장시키면 그 경제를 자기가 성장시켰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언제나 우상화를 시킬 때 마지막 마침표는 학자들이 찍어줍니다. 네. 그 학자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하고 연구비 지원받는 학자들 거기 그 사람들이 있는 미국의 대학교들이 연구비 지원을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받아가지고 한국 여건에 유리한 이야기들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난 낙검수의 미국 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낙검수 미국 투어 몇 군데 대학은 못 갔거든요. 학생회가 돈 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안함 문제 밝히셨던 그런 교수님들이 막 사제 털어가지고 뭐 그냥 유치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기 전에 우선 겁부터 주는 것까지 국가의 군대를 사사로이 동원하여 이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근현대사라서 박정희의 상들이 서 있는 만큼 친일 행적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의 그들의 행적이 명예롭게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은현 선생님께서 그동안 참으로 많이 발굴해 주셨던 것들 가운데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걸로 하나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가봅니다. 동아일보사 로비에 가면 이쁜 미술관이 있습니다. 가봅니다. 웬 흉상이 하나 있습니다. 흉한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습까지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흉상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나 고대 나왔는데 학교 구경시켜준다고 제가 한참 공부 못할 때 작은 누님이 누나가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자기네 학교에 구경시켜줬어요. 가봤어요. 또 무슨 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슨 호가 붙어있는 기념관이 있어요. 다 까고 얘기해봐. 그 말 데이트를 하나 더 돌립니다. 데이트를 한답시고 그 이후에 또 언젠가 서울대공원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때 봤던 그 흉한 놈이 또 있습니다. 그는 앉아있죠. 여기는 폼이, 그죠?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울대공원, 고려대학교, 동아일보 두 군데의 사옥, 중앙고등학교,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거기 왜 똑같은 인천 김성우 대상이 있냐는 거야. 아니, 서울대공원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과천 서울대공원에. 누구 상이요? 인천 김성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뭐, 예를 들어, 강직했다.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프로제비였잖아. 그걸 따주면 돼. 맞아야 할 세대만 맞아달라고. 평상시에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 많다. 이건 지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이제까지 6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결론으로 마무리 짓을 수 있습니다. 김성수의 상이던 박정희의 기념관이던 우리가 최대한 지적으로 파고 들어본 바 두 분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들어본 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해야지 표현을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 존나 많아요. 조시 빠질 것 같까 민족의 영혼을 거세하도록 많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이 우상화 반세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상화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한테 동상 같은 거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기념관 세우고 동상 세우는 분들이 세계 시장에서 북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진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점 사업이네요. 북한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이죠. 미래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사항 이상의 결론을 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제가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이 친일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근현대사 문제에 있어서 지식의 가장 큰 창고 역할을 해주셨던 도매상 역할을 해주셨던 임종국 선생께서도 결국 그다지 큰 빛 못 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앞에 저희 이 김정은 교수님과 정년 편집국장님은 우리 세대가 보기에는 업적이 많은 노기자이지만 사실 그 앞에서 친일 문제를 용감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선대의 학자분들 이어내려온 지식 소매상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앞으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진짜 잘 안 돼요. 진짜요? 수학에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으시잖아. 아니, 집 없는 거야.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많지만은. 김정은 교수님은 그 집 하나. 책 팔아서 집 샀다면서요, 그니까요. 언론의 자유가 억눌렸다가 이게 확 풀릴 때에
저는 해직 기자를 8년간 하고 네. 87년 6월 시민항쟁의 덕택으로 네. 복직한 기자였어요. 네. 회직 때 김선배 뭐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거 얘기 좀 짧게 해주소. 아르바이트지요, 뭐. 주로. 그건 뭐 주로 저 서울대학 그 박사과정 다니면서 네. 그 대학신문 편집도 하고 뭐 하고 자원 그야말로 알바구만. 네. 그래서 복직된 기자였고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내가 탄압도 직접 받았고 네. 또 이거는 역사 의식도 좀 작용했고 해서 네. 말하자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파헤치는 취재를 많이 해서 기사를 썼고 네. 그것을 책으로 냈더니 폭발적인 네. 인기가 있었어요. 네. 책이 많이 팔렸고 집이 그때만 되더라. 해도 네. 그때만 해도 비화를 그렇게 마음대로 언론에 쓸 수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큰 87년에 이 수백만의 시민 항쟁이 입이 막혀 있던 한 사람의 해직 기자를 살려가지고 구반포의 주공 아파트를 사게 해주었습니다. 그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아이고, 네. 참, 김선배 재개발은 어찌 된 겁니까? 그건 내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구반포 산 거 아니고 왜냐면 조합원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보면. 은마 아파트를 샀다가 에? 은마 아파트에 처음에 그거는 뭐저 그때 얼마나 주고 샀어요? 얘기 좀 해봐요. 돈 아니 좀. 이걸 완전히 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좀 보태주셔서 동아일보 기자 시작할 때 뭐 총각 아주 결혼할 때 눈을 내리깔고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세를 안고 이렇게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거기 살다가 네. 나중에 책이 많이 팔려서 네. 거기다 보태가지고 구반포로 이제 옮겨온 거죠. 아니, 엄마는 새 아파트 구반포는 옛날 건물인데 일로 이사를 왔어요. 한 해직 기자의 재테크. 뭐 재테크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재테크는 뭐 팔고 옮기고 돌리고 뭐 굴리고 뭐 띄우고 해야 재테크지. 김선배는 그냥. 아니 정상적으로 좀 32평짜리 뭐 이렇게 10몇 층짜리 했으니까 뭐 근데 실평수는 더 적은 거고. 말하자면 저 샤워장과 화장실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식구는 4명으로 늘어났고. 그러면 이게 저 출근할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금으로 책 인쇄는 막 들어오고 그래서 야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옮겨가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40평짜리 옮겨 앉은 것인데. 아니, 구반포 집이 40평 그렇게 안 되잖아요. 40평이야. 내가 주공사장 그 양반 집에, 최 장군 집에 가보니까 째매나던데? 아니, 저 제일 작은 게 40평짜리고요. 아, 예. 근데 그건 이제 5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평수. 아니, 그러니까 5층, 엘리베이터 없는 딱 5층짜리.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2개라는 거야. 그거 재밌는 얘기네. 우리 얘기 좀 더 합시다. 우리 얘기가 좀 너무 딱딱했어. 네. 아니, 지금 시간 다 지났잖아요. 그건 지나면 어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복은 별로인지 은마를 팔고 책 인쇄 들어온 걸 보태서 반포를 샀는데 반포는 이른바 다 올라 상치 잡았다고 그러고 은마는 그때 매우 안 좋을 때였는데 옹기 앉으니까 은마가 막 뛰기 시작하네. 막 올라가기 시작하네. 해가지고 아유 이게 완전히 정말 이 복도 지지리도 지지도 없구나.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런 비와거리를 취재해서 기사를 많이 썼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냈고 그래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동아일보에 김선배가 했던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한 분이 했던 남산의 부장들 중앙정보부의 실태를 또 과거 비하로 연재한 건데요. 그게 그 무렵 상간에 언론계 신문업계에 아주 가장 상징적인 연재물이었죠. 연재물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데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으니까 책도 오래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뭐 관심들이 없으면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내가 쓴 군인 박정희는 박정희 팬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안 팔리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간접적으로 얘기했나 우회적으로? 뭐라고요? 또 까놓고 얘기해봐요. 군인 박정희가 아니고 정치군인 박정희지. 군인 이종찬은 맞아. 앞에 정치를 안 넣어서. 그러나 제목 잘못된 제목이 좀 벌야 하긴 했어요. 내가 지난번부터 뭐 군인 박정희 군인의 길 이건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군인이 아니야. 권력욕 때문에 선생 버리고
군중주의 체제에서 그쪽으로 갔고. 앞에 정치를 넣었어야 하시면.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네. 내가 그걸 좀 일찍 장문을 네. 해주고. 귀여운 건 나도 약간 아파트는 사는 건데 말이야. 그럼. 출판사 마케팅 회의 같은. 귀여운 정치군인 닭깎이 마사오짱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주셨었어요. 나왔겠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있으시잖아요. 블로그는 잠시 버리시고. 예. 이게 박정희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제목이고요. 아니, 군인의 그거는 길을 갔으면 취재를 통한 그는 실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실록 군인 박정희예요. 우리 이 책은 참고로 제 나오고 난 뒤에 네. 제가 그때 박근혜가 그때는 의원 시절인데 박근혜 의원한테는 한 건 보내줬어요 내가. 아, 진짜요? 실제로 내가. 그냥 우체국 와서 내가 직접 보냈어요. 나한테 출판사에서 준 20권 중에 한 권을. 제목만 봤으면 좋아했겠네. 근데 이제 안에 서명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좋았겠다. 취재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네. 어디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걸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박근혜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만주 시절이나 대구 사범 시절 대구 사범 동기생을 만나봤겠어 어찌 알겠어요. 네. 나 얘기했잖아요. 동기생들하고 하룻밤 여관에서 같이 잤다니까. 하룻밤 아침 그날 졸업 70주년 모임하는 날 저녁에.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뜻은 없고요. 네. 이건 당신 아버지에 대한 실록의 기록이다. 필요한 부분은 당신도 알고 있으라는 한 건 보내줬는데 네. 어떻게 받았다는 연락도 없고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네. 엉터리라는 지적도 없고 근데 나는 실록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문서로 확인내만 했기 때문에 네. 감히 실록이라는 말을 내가 앞에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현재까지도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가 소송 같은 걸로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이 나온 지도 무슨 많이 됐고. 한 나라의 네. 유력 정치인에게 그냥 드리는 진심입니다. 정운현 국장님이 보내주신 그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네요. 읽어보신 상태였으면 하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배웠습니다. 네. 내 일생 조국을 위하여 이거는 알고 보면 괄호 열고 항시 변동 가능. 조국 혹은 민족이 이렇다는 진실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이 우리 6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 이분들은 지난 20-30년간 자료들을 파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에 맞게 사리에 맞게 정리해 오셨습니다. 네.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무궁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나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때 또 다른 메이저 쭉 있으시잖아요.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간 고생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정운현 편집국장님과 김재훈 교수님 안녕을 빌면서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겪은 것처럼 언제나처럼 세상은 우리가 기록으로 혹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진실과는 늘 거리가 멀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2009년 10월에 친일인명사전을 당시에 준비를 하고 있던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박지만 씨가 소송을 낸 적이 있답니다. 네. 예, 사실이랑 이게 저게 멀다고 개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대요. 네. 그리고 딱 느껴집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전달을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화가 통했을 거라는 기대는 딱히 들지 않네요. 대화의 창구가 막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진실을 내보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기억으로 대충 예상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네. 우리는 6주 동안 인간 박정희, 정치인 박정희, 군인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료가 필요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남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특별 기획이 있을 때 또 나중에 확 편성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9회에서 뵙겠습니다. 긴장해 계시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어차피 같은 날 투표하고 같은 날 결과 나옵니다. 윤수희였습니다.